네, 안녕하세요. 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. 여러분들이 AI가 감정평가 업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AI가 뭔지 먼저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개념은요,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AI라는 개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제가 이 개념들을 설명드리고 왜 이 개념들에 비춰 봤을 때 감정평가에 왜 적용하기 어려운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가장 먼저 AI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. 요거는 이제 쉽습니다. 요거는 그냥 어떤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. 그냥 뭐 단순히 기계를 인간처럼 지능을 갖게 만든다 라는 어떤 그런 기술, 어떤 그런 현상, 뭐 그런 것들을 다 총칭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AI라는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요. 다시 한번 기계를 인간처럼 지능을 갖게 만드는 것, 그냥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이 AI를 구현하는 방법을요,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자, AI를 구현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자, 첫 번째는요, 이 어떤 기계한테, 어떤 컴퓨터한테 규칙을 알려줘서 기계가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. 이게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인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, 어떤 컴퓨터한테 규칙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. 규칙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입력합니다.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입력합니다. 그리고 이 기계가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합니다. 데이터를 분석하고요. 자, 그리고 나서 이 기계가 어떤 규칙을 찾는 거죠. 스스로 규칙을 찾게 하는 방법. 찾게 하는 방법. 요렇게 두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. 자,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. 첫 번째, 규칙을 알려줘서 기계가 판단하도록 하는 식으로 AI를 구현하는 이 방법은요,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요, 굉장히 규칙이 명확한 곳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체스, 바둑 이런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방법은요, 우리 현실에서 AI를 구현하는데 거의 쓰이진 않아요. 왜냐면은 어차피 현실은 규칙이라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이 방법은, 요 첫 번째 방법은 체스나 바둑, 장기 이렇게 규칙이 되게 명확한 곳에서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감정평가와는 사실 관련은 없습니다. 감정평가하는 게 명확한 규칙, 정확한 룰이 있고 그 룰대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와 감정평가는 관계가 없습니다. 결과적으로 요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자, 이 방법을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알려드리면요, 어떤 CPU가 있습니다. 컴퓨터, 기계라고도 하죠. 물론 이제 CPU로만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써봅시다. 자, 이 컴퓨터에다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입력합니다. 굉장히 많은, 우리가 이제 요즘 흔히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그런 데이터를 밀어 넣습니다. 그러면은 이 컴퓨터가 이 데이터들을 막 분석해서 어떤 규칙을 찾습니다. 어떤 규칙을 찾고 나면요,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한테 뭘 판단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. 이 규칙에 따라서.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. 예를 들어서 우리 AI 할 때 항상 드는 예가 있어요.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AI 머신을 만들고 싶은데 고양이 사진을 판단할 수 있는 AI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해봅시다. 자, 그럼 어떡하냐면요, 이 기계에다가 고양이 사진을요, 이렇게 고양이 사진을 몇십만 장을 컴퓨터에 밀어 넣습니다. 그러면은 이 컴퓨터가 이 고양이 사진을 막 분석해가지고, 아, 요렇게 생긴 게 고양이 사진이구나. 아, 픽셀이 이렇게 있고 이 픽셀 옆에 이런 픽셀이 있는 경우에는 고양이구나 라고 컴퓨터가, 기계가 스스로 규칙을 찾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규칙을 찾고 나면요,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. 자, 이 사진을 주면서, 자, 이 사진은 고양이야 아니야? 라고 물어보면 컴퓨터가 이제 이거는 고양이야, 이거는 고양이가 아니야, 이렇게 판단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
자,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AI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. 자,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. 자, 그 다음에요. 이 방법론조차도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두 가지의 방법론으로 나뉩니다. 자, 첫 번째는요.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고요. 두 번째는요.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.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요. 결국은 어떤 이 데이터를 이 머신에 밀어넣고 머신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스스로 규칙을 찾는다. 요게 공통점이에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요. 이 고양이 사진을 이 기계에 밀어 넣을 때 말이죠. 이 고양이 사진을,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기계에 밀어 넣을 때 사람이 이 고양이 사진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밀어 넣습니다. 즉 무슨 얘기냐면요. 컴퓨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야, 이 사진은 고양이야. 알아들어. 자, 이 사진은 고양이 사진이야. 자, 이 사진은 고양이 사진이야. 자, 이 사진은 고양이 사진이야.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데이터를요. 미리 사람이 검토해서 미리 처리해서 이 데이터를 입력시킵니다. 자, 이거에 비해서 딥러닝은 뭐냐면요. 딥러닝은 조금 개념이 다른데 사람이 뭘 만드냐면 뇌를 만듭니다. 뇌. 뭐 뇌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좌뇌 우뇌 뭐 이렇게 뇌가 있습니다. 뭐 어쨌든 이렇게 뇌를 만들어요. 정확하게는 뇌는 비운 거고요.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회로를 만든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좀 어려우시면은 그냥 뇌를 만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뇌를 만들고 나서요. 이 뇌에다가 그냥 데이터를 막 밀어 넣는 거예요. 막 밀어 넣으면은 이 사람이 만든 요 뇌가 알아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이 어떤 규칙을 학습하게 됩니다. 결국은 이 CPU가 규칙을 학습하게 됩니다. 요런 차이가 있어요. 자,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.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어떤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, 이 머신러닝은요, 이 사람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먼저 선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머신러닝이고, 딥러닝은요, 이 데이터에 사람이 선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. 근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, 뭐 일괄적으로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뇌를 만듭니다. 뇌를 만들어서 이 규칙을 형성하게 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? 자, 그러면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왜 AI가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지 제 생각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좀 눈치가 빠른 분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어요. 이 AI의 굉장히 큰 특징은 뭐냐면요.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. 이 사람이 판단한 데이터건 어떤 데이터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. 빅데이터 수준으로 많아야 돼요. 그냥 많은 걸로는 안 돼요. 예를 들어 뭐 고양이 사진을 판단하는 데만 해도 몇십만 건의 사진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그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가요. 데이터가 부족하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.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부동산은요. 몇십 년에 한 번 거래가 되죠. 심지어 몇 년에 한 번 거래된다고 하면은 거래가 잦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즉 많은 데이터가 애초에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이 AI를 구현하는 요 방법 자체가 애초에 어떤 접근법인 건 간에 이 데이터가 없어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네, 그럴 것 같죠. 네,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감정평가에 AI가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데이터가 없으면요, AI는 거의 바보입니다. 바보. 어떤 유의미한 규칙을 찾지를 못해요. 자, 그 다음에 이 머신러닝과 관련돼서 이 포인트에서도 감정평가를 대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. 자, 물론 이제 데이터는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있다 손 치더라도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. 사람이 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먼저 선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즉, 이 기계에 학습을 시킬 때 사람이 자, 이 부동산의 가격은 얼마야? 자, 이 부동산의 가격은 얼마야? 자, 이 부동산의 가격은 얼마야? 라고 해서 그 수만 건의 데이터를 먼저 사람이 평가를 해서 그거를 기계에 넣어줘야 됩니다. 여기서도 이 수만 건의 데이터를 평가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만약에 사람이 몇 년 동안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어느 정도 규칙을 찾았다고 해봅시다. 그러면은 이 기계가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나잖아요. 그게 끝이 아니에요.
계속 어떤 데이터들을 밀어 넣어주면서 시험을 봐야 돼요. 이 부동산 가격 얼마니? 얼마입니다. 대답을 하면요. 아니야, 그건 틀렸어. 아니야, 이건 맞았어.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시험을 봐주면서 정밀도를 올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사람이 계속 평가를 해야 되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. 즉 이 평가에서 결국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. 아, 그러면은 이 AI라는 것 자체가 그 모든 얘기가 다 허상이냐, 사람이 애초에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면 이 AI가 무슨 필요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. 요거는 사실 부동산 평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요, 여러분들 고양이 사진 같은 경우는요, 이 판단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. 이 몇만 건의 사진도 사실은 뭐 알바 쓰면은 그 요즘 뭐 마이크로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OX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밀어 넣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요거를 이제 데이터를 클렌징 한다고 하는데, 이 데이터를 선처리한다. 사실 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한다라는 건데, 요거는 사실 쉬운 작업에서는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부동산 평가는 애초에 이 하나하나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이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몇만 건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AI가 우리끼리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, 한 중학생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이 지치지 않고 일을 하는 직원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의 어떤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굉장히 잘하게 만드는 거일 뿐에 그친다고 얘기를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몇만 건의 데이터를 선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데이터를 선처리하는 과정도 사실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됩니다. 그러면은 결국은요,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밀어 넣느냐에 따라서 얘가 뱉는 값들이 달라져요. 즉 어떤 객관적인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, 이 데이터를 처리한 사람의 어떤 주관의 영향을 받는 그런 값이 튀어나오게 됩니다.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되게 절대적인 그런 객관적인 정답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해요. 어떤 사람의 주관이 담긴 이 사람의 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가진 기계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것 뿐입니다. 그쵸? 이 고양이 사진이랑 다르게 이 평가 자체에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.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. 자, 정리를 하면요, 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첫 번째, 데이터 없다. 데이터가 있다 손 쳐도 사람이 과연 그 몇만 건의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느냐? 현실적으로 어렵다. 평가한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의 주관이 개입된 그 사람의 평가 방법이 자동화되는 것일 뿐이지 어떤 객관적인 진짜 정답인 가격이 도출되는 것은 또 아니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한번 깊게 설명을 해볼게요.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되고, 이해 안 가시면은 그냥 뭐 복잡한 이유로 또 안 되는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뭐냐면요,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또 불가능한 점이 수두룩 빽빽합니다. 자, 뭐냐면요, 여러분, 이 기계한테 학습을 시킬 때요, 이 데이터를 선처리할 때요, 특정 형식으로 이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데,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값이 P라는 가격이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은 이제 변수들이 있겠죠. 뭐 x1, x2, x3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사람이 이 데이터를 넣을 때요, 이 변수들을 다 엑셀에 넣듯이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돼요. 즉 무슨 얘기냐면요, 예를 들면은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뭐 50m인 경우,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얼마인 경우, 그리고 뭐 이 지역의 경사도가 얼마인 경우, 이런 식으로 이 가격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정량화해서 데이터 sheet을 만들어서 그 기계에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. 자, 요게 이제 평가를 직접 안 해보신 분들은 요게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게 좀 안하다 하실 수도 있는데, 첫 번째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정확하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심지어 그 요소들은요, 부동산의 이용 상황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. 무슨 얘기냐면요,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원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랑 뭐 예를 들면 평택에 있는 미군부대 앞에 있는 원룸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
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. 그럼 그거를 그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에 따른 그런 특성들에 따라서 다 일일이 데이터시트를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.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몇만 건을 만들어야 됩니다. 즉 현실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클렌징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요.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면요,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 뭐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다 내가 파악을 했다고 쳐봅시다. 그 다음에 이 값들을 넣는 거요, 이거 사람이 일일이 넣어줘야 돼요. 왜냐? 이런 데이터들이 정리되어 있는 게 없어요. 뭐 여러분들 그냥 뭐 데이터들이 다 어디 정부 3.0 같은 데 가서 아니면 뭐 실거래가 찾듯이 다운받으면 있을 것 같죠?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여러분들이 다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몇만 건을.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이런 데이터 클렌징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그래요. 좀 제가 약간 깊은 얘기까지 했는데 어쨌거나 이 데이터들을 기계에 넣어주는 그 선처리 작업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. 그렇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사실은 이제 머신러닝이랑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.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데 얘는 좀 어떤 부분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냐면요, 요 뇌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요 뇌를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값이 달라집니다. 즉, 어떻게 뇌를 만드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뇌를 만들어요. 뇌를 만들고 데이터를 막 때려 박습니다.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. 그럼 이제 이 결과의 정확도를 또 한번 판단을 해요. 이 결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. 자, 요거 시험 볼 때마다 몇십만 건을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요거 다 평가사가 이게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봐줘야 되겠죠. 자, 일단 그런 문제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밀도가 낮잖아요. 그러면은 이 뇌를 조금 손봅니다. 즉, 이 뇌에 이 혈관을 조금 두껍게 만들어 봐야겠다. 이 혈관을 2개로 연결해 봐야겠다.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뇌라는 어떤 공식은 아닌데요. 사실 이 뇌라는 거를 이 사람이 그냥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 달라져요. 즉, 여기서도 뭐냐면요, 결국은 어떤 객관적인 가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판단한 그 결과값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올 뿐이에요. 그리고 이 결과값은요, 여러분, 항상 모니터링을 해줘야 됩니다.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.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이 뇌가 잘 먹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 지금 설계해 놓은 뇌가 잘 안 먹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. 즉, 전지전능한 뇌를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이 뇌라는 것 자체도 이거를 만든 사람의 어떤 가치 판단에 영향 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. 즉, 지금 제가 이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에서 보시면요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답을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. 이 사람이 계속 개입이 돼야지만 되고요.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요, 이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할 것을 만들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객관적인 가격이 나오는 것을 만드는 거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개념이 애초에 아닌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동산이 어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영향을 받아서 감정평가가 사라진다 이러기는 사실은 쉽진 않은 것 같아요. 이 AI는요, 여러분, 절대 마법의 단어가 아닙니다. 보통 AI 때문에 업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AI가 가격을 내주니까 평가사 할 일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는데, 이렇게 AI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요, 절대 AI가 마법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. 사실 이 AI가 마법의 단어가 아니라는 건요,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아마존의 CTO가 한 얘기예요. 이 아마존이 현재로서는 그 AI 라이브러리를 가장 상용화해서 잘 팔고 있습니다. 이건 모르셔도 되는 얘기고. 어쨌든 과도하게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제 제가 여기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거 외에도 어떤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에 10년 내로 혹은 20년 내로 제가 보기에는 AI가 평가를 대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
다만 이럴 수 있습니다. 저 때만 해도 아파트를 평가를 했어요.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사실은 아파트는 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자, 이런 것처럼 좀 쉬운 것들, 되게 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평가를 안 하게 될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부분이고, 예를 들면 뭐 다세대 같은 것들, 사실 다세대도 조금 어떤 데이터를 정형화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, 뭐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보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보내줘야 되는 거죠. 하지만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그 어떤 감정평가의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AI가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물론 언젠가 굉장히 먼 미래에는 어떤 것이 무언가가 개발이 돼서 대체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이론과 개념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. 저는.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미래에 그것이 개발이 된다? 그러면은 감정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, 회계사, 세무사 뭐 다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,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시겠죠? 그 AI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현실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중학생 수준밖에 안 됩니다. 근데 이제 그거를 마케팅의 어떤 일환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뭐 굉장히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한 내용 얘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저도 사실은 뭐 AI 전문가는 아니죠. 제가 이제 전공이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. 그래서 혹시라도 틀린 게 있다면은 댓글에 지적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. 네,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참,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